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연금마케팅부의 이종률입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신흥국 증시 전망을 들어봤는데요.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미리 들어보는 2023년 증시 전망 국내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산관리전략부의 김대준 수석연구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달 만에 또 뵙게 됐네요. 네. 그동안 또 잘 지내셨을까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벌써 이제 또 2023년도 전망 자료를 오늘 이제 들어볼 텐데 자료 보시면서 설명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3년 한국 전략이고요. 제목을 보시게 되면 리턴 오브 더 불이라고 적었는데 불이라는 게 주식시장에서 황소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강세장을 시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길 좀 바람이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에는 2000에서 2650포인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토끼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끼처럼 이렇게 좀 뜀을 위쪽으로 향하여 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가져보고 있고요. 다만 이 코스피의 예상 경로를 보게 되면 패턴은 상저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점은 1분기에 나올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2000과 2650포인트를 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내년도의 자기자본이익률, 그러니까 ROE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한 8.5% 정도에서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의 상단이 높아지려면 자기자본이익률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 이게 높아져야 되는데 상단 9.5%까지 될 때 한 코스피는 2630 그러니까 이거를 50포인트 단위로 나누게 되면 2650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조금 부진하고 그리고 시장에 요구하는 수익률 금리와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합친 건데 요게 만약에 상승할 경우 200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말부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저희는 한 1분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어쨌든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무위험 이자율인 채권금리가 동반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럴 경우 요구 수익률인 이 COE라는 게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반기 특히 1분기 중에 좀 저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이후에는 통화긴축이 조금씩 완화가 되고 그리고 위축됐던 경기가 회복되면서 시장 특히 지수는 조금씩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업종 대응 측면에서 은행과 같은 금융주 그리고 낙폭이 좀 컸었던 성장주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가 있고요. 또 최근에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2차 전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낙폭이 컸던 관점에서 게임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우스 탑픽에 대해서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신한지주, NC소프트 이런 각 업종의 대표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일단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기에 앞서서 현재가 어떤 상태인지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경기 순환과 주식 장세를 통해 가지고 현재가 어느 정도로 가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 지금은 금융긴축과 그리고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역금융 장세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역금융이라는 게 금융환경이 완화적이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지금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연준도 그렇고 어쨌든 연말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는 행보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역금융 장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조금씩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간에 역실적 장세로 가기 전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짧고요. 어쨌든 나중에 시장 반등하기 위한 금융 장세가 도래하기 전에 역실적 장세를 한번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역실적 장세는 역금융 장세처럼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는 뜻이거든요. 실적에서 역이라는 반의어가 붙었죠. 그래서 기업 실적 악화되는 게 최근에 반도체 비롯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반도체 업체들이 이 제품에 대한 재고 조정을 할 때
그때가 거의 역실적 장세 끝이 될 텐데요. 그 이후에는 금융긴축 사이클이 해제가 되고 다시금 시장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나올 수 있다. 개인적으로 내년 2분기에서 3분기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1분기 저점 찍고 난 다음에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궤적들을 예상을 합니다. 뭐 한국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역금융, 역실적, 금융장세, 실적장세 이런 것들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금융장세, 실적장세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최근에는 역금융장세 통과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네. 역실적 장세 나온 다음에는 다시 예전처럼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자 이렇게 드릴 수가 있고요. 이 DC형 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하지만 퇴직연금이라는 특성이 장기적 투자를 이제 네.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내년 초에 상반기 특히 1분기 중 저점 나올 때 조금 위험하고 뭔가 투자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저점이기 때문에 이때 사가지고 기다리면 네. 분명히 좀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크로 측면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악재는 고금리하고 고물가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보이는 위험은 더 이상 위험이 아니다. 보이지 않을 때가 위험했던 거지 이제 모두 다 알고 있는 오픈된 상태로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은 그래도 양호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었던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보시게 되면요. 자료 왼쪽을 보시게 되면 이게 미국의 기준금리를 예상할 수 있는 유로달러 선물이라는 이제 하나의 이제 금융 데이터고요. 이걸 보시게 되면 이 자료가 10월 달에 나왔는데 10월 기준으로 올해 연말 특히 12월에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를 본 건데 지금 한 5% 내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후의 궤적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올라가는 게 아니라 멈췄다가 내려가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연준이 그동안의 인플레이션 특히 이 높은 물가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올렸던 부분에 대한 효과를 한번 점검을 하고 통화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브레이크를 밟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 브레이크 밟는 이 페달에서 발을 뗀다는 거는 그래도 이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내년에는 긴축이 약해질 것이다. 시장이 주는 압박도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자산 긴축, 특히 유동성 축소에 대한 부분도 내년에 특히 2분기 정도면은 저희는 좀 끝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도요, 최근에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고 지금 10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기준금리 3%인데 아마도 11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또 한 번 올리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50bp 올리게 되면 3.5%가 되겠죠. 네. 근데 여기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린다. 이거는 조금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과 네.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액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한국은요, 가계부채가 뭐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네. 위험한 상황이고,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지금 굉장히 네. 빠른 속도로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에는 금리를 올리는 게 좋았지만 이제는 금리가 이제 물가 안정에다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까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국 연준과 마찬가지로 올해 올린 것에 대한 이제 점검, 약간 관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 주식도 지금보다는 좀 나은 흐름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재인 물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는요. 미국 물가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헤드라인 CPI, 그러니까 에너지 음식료가 포함되어 있는 헤드라인 CPI가 있고 그리고 근원 CPI라고 해서 이제 뭐 헬스케어나 아니면은 주거 비용만 포함되어 있는 물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가가 고점을 통과하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잖아요. 네. 저희는 고점을 통과하는 시점을 발표가 됐을 때 이게 예상치나 아니면 전월치를 2개월 연속 하회했을 때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은 그런 신호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지나게 되면은 분명히 그런 신호가 내년 상반기에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미국의 물가 지표, 특히 세부 항목 중에서 주거비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한국하고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분명히 물가 하락을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전세 가격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가운데 그림인데 이 전세 가격 빠르게 내려가게 되면 분명히 물가 상승을 막는 요인이 될 거고 또 유가, 에너지 가격 최근에 이제 출퇴근하시면서 기름을 넣어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유가 네. 빠른 속도로 하락을 했는데 공급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수요가 늘지 않는 거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근데 특히 전 세계에서 이 원유 소비 많은 데가 미국하고 중국인데 네. 중국이 그닥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유가도 좀 안정화되면서 물가 안정을 가져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 수급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실적은 지금 안 좋아요. 네. 그래서 내년 초까지 굉장히 좀 부진한 역실적 장세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주목하는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반도체가 지금 안 좋잖아요. 네. 근데 매크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반도체의 재고 순환 지표라는 게 있는데 이 재고 쌓아놓은 것과 이 밖으로 나가는 부분 출하의 차이인데요. 이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게 되면 그때 반도체의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그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최근에 이제 산업 생산 발표되면서 이게 나는데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추세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인지 요거를 한두 달 정도 더 판단한 다음에 네. 만약에 내년 상반기 중에 조금 이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한국의 반도체 실적도 좋아지면서 주식시장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은요. 지금 지분율로 보게 되면 2008년 수준에 거의 가깝게 간 것 같아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터졌을 때가 거의 28%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외국인 지분율이 30%대입니다. 2020년 2월에 그러니까 지수가 거의 3,000포인트 이상일 때 37%까지 갔었던 걸 감안하게 되면 네. 많이 빠졌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달러 강세가 좀 약해지고 그리고 한국의 펀더멘털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안정적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면 외국인이 중국에 대한 규제 때문에 아시아에 투자할 데가 없는데 한국을 과연 외면할 것이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이 저희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를 조금 더 넘겨서 이제 이슈 측면에서 공화당이 이제 의회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제 11월 8일이면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시장에 미칠 함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간 선거.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2년간의 평가를 하는 그런 선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의회 하원과 상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예산권 조정을 갖고 있는 이 하원이 공화당 쪽, 야당 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안 좋은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없는 게요. 네. 오히려 재정 지출을 많이 해가지고 이 균형적인 재정과 그리고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 공화당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해준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미국은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입장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세출 굉장히 막대하게 이 밖으로 나가는 돈을 제어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GDP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데 이 GDP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 쪽에 대한 물꼬를 많이 틀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공화당이 생각하고 있는 투자는 전통 에너지 산업, 시클리컬 산업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에너지 쪽에 투자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 자체로 유가를 좀 내리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물가 하락과 금리 인상, 이제 속도 조절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화당은 이 우방들하고의 관계 개선도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네. 지금 미국 입장에서 괜히 이 물가 쪽에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이유가 원유 생산국인 사우디하고 좀 관계가 틀어져서 그래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가가지고 물가 잡아야 되니까 원유 좀 많이 생산해라 이렇게 했는데
반대를 했죠. 네. 근데 만약에 내년에 공화당이 의회에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물밑에서 외교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물가 안정에 기여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로봇 기술도 굉장히 상용화가 될 건데 IRA,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 때문에 미국 내 투자가 많이 활성화될 겁니다. 네. 근데 미국은 임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이 생산성을 기업들이 제고하기 위해선 결국에 로봇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테슬라가 최근에 AI 데이에서 뭐 휴머노이드 공개한 게 다 그런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3년 전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2022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정말 힘들었고 네. 모든 투자자분들이 플러스 수익률을 거의 보지 그쵸.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2023년이 되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좀 품어보고 있고요. 골이 이제 깊었기 때문에 산도 조금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패턴 자체는 상저하고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역금융, 역실적 장세라는 안 좋은 국면에서 이제 금융 장세를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특히 DC 연금이라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년 초에 좀 저점이 나올 때 좀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2023년도 국내 증시 전망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 타이틀이 많이 생각이 나네요. 내년도에는 좀 힘찬 황소가 돌아오는 증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